오늘은 연금박사로 유명하신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 모시고 꼭 필요한 연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월 500만 원씩 받는 방법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 가질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 옛날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자산 가치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500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 노후에 무슨 한 달에 500이나 쓰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세금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지출만 한 달에 1, 200이 기본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500은 좀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뭐 500은 너무 큰 금액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는 더더욱 이제 뭐 크게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 500만 원 내가 어떻게 마련해? 라고 하시는데 단적으로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500만 원을 연금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연금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고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500이 가능합니다. 단적인 사례는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냥 나는 연금 뭐 관심 없었는데 그냥 국가에서 하란 대로 국민연금만 꾸준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한 50대, 60대 분들이 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에 한 30년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그냥 월급에서 띄어가는 거 내오신 분들이 얼마 받냐면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200만 원 받아요.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만으로. 네. 자, 맞벌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2배가 되고. 곱하기 끝이에요. 끝. 그죠? 거기다가 네.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 퇴직금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하면서 사고 안 치고 하면은 퇴직금은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씩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퇴직금 2억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받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500만 원. 그러네요, 벌써.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내가 연금에 대한 관심 없이 국민연금 하라는데 뒤로 빼고 안 하고 그거 망한다 막 그래가지고 안 하고 뭐 이제 특히 이제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걸 내고 안 내고를 막 조절하거나 뭐 해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거고. 퇴직금 직장인들은 더럽고 치사해도 퇴직금 쌓아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아 진짜 아유 저 김 부장 진짜 아 진짜 내가 뭐 그러면 욕하면서 직장 생활을 2, 30년 했지만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쌓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이제 프리랜서, 자영업자 맞아요. 이러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뭐 이거 뭐 있어 필요 없어. 퇴직금 나중에 장사 사업 잘 되면 한 방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퇴직금 준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제일 후회하는 것이 이런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란 것이지 네네. 그냥 꾸준하게만 해오신 분들은 다 가능하다. 그럼 지금 이제 뭐 30, 40대 직장인들이 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그 설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 계좌, 연금저축 IRP 같은 거, 그 다음에 연금보험, 주택연금 이 5가지를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10명 중에서 다 지급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논외로 하고요 일단. 자, 국민연금을 보면 그냥 직장 생활하시면서 꾸준하게 납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은퇴하신 거나 예정하신 분들은 아까 150에서 200만 원 받는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그냥 직장인 젊은 분들이 하시게 되면 한 100에서 150 정도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자, 그러면 내가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100에서 150 정도 공적 연금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금이 이제 한 달에 내가 얼마 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얼마 내냐면 지금 우리가 월 소득의 9%를 냅니다. 자, 그럼 연봉이 한 3천에서 4천 정도인 일반인이 월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국민연금 내는 게 3, 9, 27, 27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 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급에서 뛰어가는 거죠. 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 급여가 퇴직금입니다. 그럼 내가 연봉이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연간 300만 원의 퇴직금이 쌓이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벌써 국민연금하고 퇴직금만 해도 거의 50만 원 이상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도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거기다가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연금계좌 상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연금 펀드나 IRP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내가 납입하면 연말에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을.
지금 작년까지는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그다음에 IRP까지 포함하면 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다 늘어나가지고 연금 저축을 하시게 되면 600만 원, IRP까지 하게 되면 연간 900만 원.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네. 세금을 일정 부분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연간 900만 원인데 나는 그렇게까지 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한 달에 한 30만 원씩만 내셔가지고 연간 400만 원 내셔가지고 거기서 세액공제 받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25만 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추가로 비과세 연금보험, 이건 세제 비적격이라고 하는데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지만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세금 내는 시점을 늦춰준다 그래서 과세 이연 상품이라고 해요. 네, 그렇지 않고 일반 세제 비적격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는 세금 환급이 없지만 연금 탈 때 비과세로 연금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은 뭐 한도도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뭐 주부라든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 받을 게 없어요. 내가 낸 세금이 없으니까. 네네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도 20-30만 원 들어간다. 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그냥 꾸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꾸준하게 준비한다면 아까 국민연금에서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만들 수 있고 네. 퇴직금에서도 또 한 100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연금 계좌하고 연금 저축으로도 각각 100만 원씩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맞벌이하면 곱하기 2가 돼요. 그 연금하면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들의 어떤 그 메리트만 생각을 했지 네. 내가 그렇게 받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이 연금을 네. 정말 침튀기게 얘기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공무원을 딱 보면서예요. 예. 자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은퇴해서 생활하신 분들 중에서 공무원 퇴직자들은 전부 행복하더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행복해. 부모가 연금 받으면 자녀가 행복해져.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결국은 공무원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제도를 통해서 평생 소득이 보장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무원 은퇴자 중에서 불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 연금을 평생 부어오시다가 연금 받는 날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물어봐요. 지금까지 평생 30년간 부어오신 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실래요? 일시금 받으실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네요. 그러니까요. 연금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이제 그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 중에서 일시금 받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네. 야 연금이 뭐가 필요해? 이거 푼돈 받아서 얼마 된다고? 나는 그냥 일시금 받아가지고 이걸로 사업할 거야. 이걸 주식에서 한 방이지. 또 자녀도 또 결혼도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평생 모은 자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꽤 있었거든요. 그분들 다 불행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자식한테 줬더니 자식이 또 먹고 또 입 씻고 모른 척하고 이런 건 불효자식 만드는 거지 사실. 네네. 그죠? 그 자식이 불효자식이 아니에요. 내 연금을 포기하고 그걸 자식으로 준 부모가 잘못이지.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 보면서 아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노후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걸 나이 들어서 깨닫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침튀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젊을 때 깨달아야 된다. 이걸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깨달아야지 내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지 나중에 깨달으면 늦어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가장 이제 그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 뭐 잘 직장 다니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 네네.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좀 퇴직연금 잘 구분하기도 좀 어려운데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내가 DB형이다. DB형은 뭐냐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defined benefit. 그래서 확정 급여형. 받을 금액,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자, 그럼 내 퇴직금을 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는 방법. 자, 퇴직 직전 3개월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해야죠. 월급만 많이 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DB형 가입자는 연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내고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 고민은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 사장님이 고민스러운 거지. 종업원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는 뭐만 하면 돼? 열심히 일해서 월급만 올리고 승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열심히 일만 하시면 돼. 그래서 사실 열심히 일하시고 이러신 분들에게는 DC보다 DB가 훨씬 좋아요. 선택할 수 있다면 DB를 하는 거예요. DB를. 그런데 DB가 딱 안 좋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사가 망한다거나 네. 그러면 날라가잖아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DB보다는 DC로 해가지고 DC는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내가 연금을 얼마 받을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올해의 월급을 받으면서 내 퇴직연금 통장에 퇴직금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게 보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내가 잘 굴려야지 연금액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못 굴리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괜히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투자했다가 다 손해보고 20% 맞아요. 마이너스 하면 네. 사실상 뭐 안 받은 만 못한 게 되는 거죠. 이게 DC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아까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네. 혹은 뭐 임금 피크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오늘이 제일 높아.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남은 기간 5년 동안은 임금이 점점 줄어드니까 임금 피크제니까 이런 경우에는 DC형으로 바꾸는 게 좋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DB형이 좋다. 개인연금도 말씀하셨는데 뭐 네. 연금저축, IRP, 뭐 연금보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좀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고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유리할까? 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을 나뉘어요. 세제 적격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지금 말씀드린 연금저축이라든가 IRP 같은 연금 계좌 상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으면서 내가 납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불려서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연간 1,800. 연금저축 IRP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더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그죠? 1,800.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1,800을 낸다고 해가지고 다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거고 초과하는 90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활용한다면 딱 900까지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또 합리적인 활용 방법이 되겠죠. 자, 대신에 세액공제를 해줬잖아요.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냐? 55세 이후에 연금을 타야 되는 것이고요.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시금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세금 지금 돌려받은 거 다 토해내셔야 돼요. 16.5% 다 토해내게 돼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5.5% 정도 원천징수세요. 나이에 따라 약간 낮아지는데 기본적으로 5.5%. 그러니까 돌려받는 거는 최대한 16.5까지 돌려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낼 때 나중에 세금 낼 때 5.5% 내는 거니까 돌려받을 때 16.5 돌려받고 낼 때 5.5 내는 거니까 유리하죠. 늦게 내는 거니까. 그런 세제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하게 되면 다시 종합과세가 되거나 또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게 16.5%예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넘게 받으면 내가 돌려받은 거 다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연금 전문가가 없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1,200이 언제적 1,200이야. 20년 전 1,200을 지금도 1,200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연금으로 받아라.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만 받으면 충분하니까 1,200 이내로 받으면 절세해 줄게. 초과로 받지 말고 나눠 받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네네. 지금은 금액도 많이 쌓여서 연금저축에 많이 쌓이신 분들은 무슨 뭐 1억, 2억씩 쌓이신 분이에요. 아니 2억 쌓였는데 1,200씩 받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받아요. 그러네요. 초과해서 받으려면 그러면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만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전액이 다 세금을 내야 돼요. 절대 1원이라도 초과하면 안 돼.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연금 계좌가 아직 그런 단점에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연금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이 하시는 게 아까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네. 얘들은 세금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건 없지만 연금 탈 때 거기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비과세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제한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금액 1인당 뭐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억, 뭐 일시불로도 1억, 10억, 100억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비과세 상품에다가 많이 가입하게 되면 국가가 나중에 세금 못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2017년 4월 달에 국가가 여기다가 제동을 걸어버렸어. 과거에는 무제한으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일시불로 가입하는 거는 1인당 1억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그 이상도 가입 가능하지만 초과하면 다 과세. 1억 원까지는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 매월 내시는 것은 한 달에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 가입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으나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다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야 한 달에 뭐 많이 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한 달에 150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비과세 한도를 좀 활용해 가지고 하신다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큰 장점은 뭐냐면 이런 비과세 연금들은 과세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입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노후에 연금을 여기서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받든 200만 원 받든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에 산정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금 없이 건강보험료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높은 수익률을 받는 그런 네네. 연금 상품도 있나요?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 계좌는 딱 상품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운용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 보면 연금 계좌가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네. 정해진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 비과세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들이 되게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뭐 작년까지만 해도 한 5% 연금 상품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6%, 7%까지 나왔어요. 물론 이제 달리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연달리 7%를 계속 이제 연금 개시 전까지 지급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잘 개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냥 머리 싸매고 투자해가지고 뭐 오를 때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고민되신다면 차라리 그런 포트폴리오보다 이렇게 비과세 연금을 하시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네네. 뭐가 궁금하세요? 사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뭐 은행이자 2%, 3% 받기도 쉽지 않은데 7%씩 어떻게 해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상품 만든 담당자한테. 네. 야, 너네는 어떻게 7%를 주냐? 물어봤더니 이 상품의 특징이 있어요. 7%를 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금으로 받지 않고 내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해지. 뭐 중도에 인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큰 페널티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 담당자가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7%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상품은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에게 뺏어가지고 그 돈으로 연금 7%를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상품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가입자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가입자들끼리 경쟁해서 그중에서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한테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페널티를 모아서 남아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7% 연금이나 6% 연금 지금 따져보면 연금액이 되게 높고요. 일반 연금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적게는 20%, 많게는 50%씩 연금액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30, 40대 층에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좋아요. 옛날에 국민연금이 좋다 그랬는데 이제는 국민연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개인연금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다만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는 조건. 이 조건만 지킨다면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나오고 여기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건강보험까지 면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 받으면서 세금 내는 거 아시죠? 국민연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때 세금 떼고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상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연금들은 굉장히 좋은 연금이다. 다만 조건만 지키셔라. 이런 수익이 나는 연금들은 주로 뭐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어떤 데 가입을 해야 되나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전부 생명보험사의 상품입니다. 정해져 있구나. 생명보험사. 그러면 이게 뭐 보험이냐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불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아요. 만약에 내가 딱 죽는 날 알아. 그러면 사실 보험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 n분의 1에서 받으면 돼요. n분의 1 해가지고. 근데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보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정적인 금액을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보장해 주는 것. 물론 일찍 돌아가시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좀.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오래 살게 되면 그걸 다 보장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평생연금 기능은 보험 기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맞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보험이에요. 국민연금 우리가 낼 때 내가 국민연금 얼마 낸다라고 하시겠지만 정확한 용어는 국민연금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평생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보험.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보험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험이라는 게 무슨 뭐 암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보험사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보험사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형 보험사들은 이런 좋은 상품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판매했던 20년 전 판매했던 확정금리형 그때 7, 8% 이런 상품들이 많이
아직도 받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연금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 거 잘 못 만들어내. 그러네. 근데 오히려 중소형 보험사들이 지금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가입자들에게 진 부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유리한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보험사 같은 경우는 또 보험사의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네. 좀 내가 이제 그런 수익이 좀 떨어지는 부분 아니면 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좋은 질문이 좋은 네. 질문. 중요한 건 모든 물건이 그렇듯이 우리가 뭐 믿지고 파는 거 없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모든 네. 상품에는 다 마진이 붙어 있기 마련이고 당연히 보험에는 사업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 똑같이 이 상품들도 사업비가 다 존재합니다. 동일하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과거의 연금 상품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네. 과거의 연금 상품들은 가입자 모두에게 사업비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 내 돈에서 사업비를 떼고 수수료를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까 그 비용을 커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10년 지났는데 원금도 안 되고 이래요. 그렇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이 이 6%, 7% 이런 높은 연금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비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신 분들에게는 네. 아까 제가 7%라고 했잖아요. 낸 돈에서 사업비를 떼고 7%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낸 돈에서 사업비 없다고 생각하고 7%를 부과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금 받는 사람의 연금액을 계산해보면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돼 있지 않아요. 사업비가 없어요. 그럼 이 상품은 그러게요. 어떻게 해? 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부과하겠어요? 중간에 이제 네. 해지하거나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사람들에게 온팡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품의 구조는 중간에 해지하면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네. 하지만 연금 받으면 사업비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 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인데 지금 그런 질문도 해요. 근데 해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네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줄 알았어. 다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품이 나온 지가 한 4, 5년 지났는데요. 네. 절대 해지하지 않겠다고 가입하신 분들에게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코로나 왔는데 나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내는 거 어렵지 않아. 이 정도 사업인데. 그죠?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와가지고 손님이 갑자기 안 들어오기 시작해. 이걸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뭐 한두 달을 버텼는데 3개월, 4개월, 6개월 정부에서는 뭐 다음 달에 끝난다 그랬는데 이것이 2년, 3년 됐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 버티지 못하고 월세도 못 내고 결국은 내가 납입하는 연금도 못 내고 그것도 찾아가지고 깨야 되는 거니까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것이 내가 재산이 100억이야.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껌값이잖아요, 껌값.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한 달에 뭐 4, 500만 원 벌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내는 사람들은 지금은 낼 수 있지만 이 소득이 중단되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금으로 받아서 더 많은 연금 받게 해주는 상품. 그리고 실제로 좀 불안한,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해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는 계속 변동하는 것이고 거기서 부자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가입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다가 더 큰 실수를 해가지고 더 많이 날리는 이것이 이 연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도 똑같아요. 부동산 똑같아요. 금매 넣는 사람들은 뭐냐면 서민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든 여기 안 따라가면 내가 집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빚 끌어 모아가지고 한 사람들이 갑자기 금리가 올라와 버리니까 버틸 수 없어서 도태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러면 금매로 손실 보고 내놓은 주택을 누가 가져가? 현금 여력 있는 부자들이 그걸 줍줍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금을 다 떠나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잘 보시면 된다. 네, 여전히 뭐 연금보다 주식 등 재테크로 돈을 버는 게 낫다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네네네. 좀 마지막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 방송을 이제 부동산 방송이니까 부동산 네. 주식에 관심 있고 재테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금을 보다 뭐 주식하면 되지. 나중에 상가 사서 월세 받으면 되지. 뭐 주식으로 배당 받으면 되지. 또 연금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금 가지고 내가 ETF 투자를 하겠다. 맞아요. 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식을 하는 게 좋으냐, 연금을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결론은 사실 이미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하면 재테크를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럼 연금을 하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좋아요. 내가 앞으로 20년간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 것보다 한 달에 20년간 S&P나 나스닥을 사가지고 20년 후에 있는 것이 뭐 제가 보기에도 훨씬 더 수익이 좋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20년 후에 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20년 후에 10명 중에 9명이 연금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나스닥이나 ETF 이런 재테크를 하신 분들은 20년 후에 10명 중에 1명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등락을 하잖아요. 사실 잘 보세요. 우리가 2년, 3년 전에 주가가 막 급등할 때만 해도 뭐 삼성전자, 테슬라 해가지고 막 우르르 막 몰려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는 다 뭐라 그랬냐면 그때 넌 주식은 정말 해볼 만하다. 그리고 난 이걸 장기 투자할 거다. 그래가지고 몰려가지고 하신 분들 지금 2년 전에 다시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나갔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주식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 년간에 그냥 계속 등락하는 언덕에 불과하거든요. 지금은 이게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무슨 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다, 뭐 크레딧 스위스 망한다. 사실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망했어. 그때도 급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쳐다보면 그때는 매수 기회였고 그냥 낮은 언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버티고 20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삼성전자가 30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10배, 20배가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갖고 있었으면 10배, 20배가 돼.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증권사에도 없어요. 펀드 매니저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자산의 본질을 봐야 돼. 자산의 본질. 자산의 본질을 보고 있으면 주식 재테크가 수익이 날 건 명확해. 근데 중요한 건 그 수익을 향유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연금은 연금대로 가고 그리고 주식은 주식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금과 부동산이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없어요. 근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널렸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사고 팔고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바이 앤 홀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집이겠거니 사서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팔고가 쉽지 않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묻어두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수익성을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수익을 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은 지속성이다. 누가 더 꾸준하게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연금은 연금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주식 재테크와 연금을 비교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연금은 밥이고 주식은 반찬이다. 응? 그죠? 예, 밥과 반찬은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반찬끼리는 비교해야지. 그쵸, 오늘 그쵸. 점심 드실 때 우리가 제육볶음 먹을까? 오징어 볶음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이건 비교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밥을 안 먹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찬은 화려해요. 우리가 오늘 밥 먹으러 가면서 야, 오늘 보리밥 먹을까? 쌀밥 먹을까? 뭐 잡곡밥 먹을까?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그죠? 반찬을 얘기해요. 반찬은 화려해요. 그런데 반찬만 먹으면 어떻게 돼? 질려요. 결국은 우리를 식단을 보시면 반찬은 수없이 변해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뭐 이걸 먹었다면 지금 이걸 먹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더 불려갈 수 있다면 다행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준비하셔야지 이걸 비교해서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고 이 밥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나이 들어서 깨달으시게 됐는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는다. 지금부터 꼭 그래서 연금에 대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세팅해두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되는 노후 자금 중에 이제 하나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작년 이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10%를 기록할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 좀 기금 고갈된다고 막 걱정이 많으신데 맞아요. 국민연금 자산이 지금 현재 900조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1000조 간다고 했다가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작년에 운용 수익률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80조 이상 까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계신데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국내 주식도 거의 20-30% 빠졌고 뭐 미국도 장도 빠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국민연금이 한 10% 까먹었다. 어떻게 보면 선방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또 이제 뭐 주가가 오르면 또 회복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걸 알면서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900조가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예요. 2,000조. 그럼 2,000조 중에서 국민연금이 900조를 갖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은 한 10%, 15%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거의 한 100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빼버리면 주식시장 폭락을 해요. 그렇죠. 뭐 내가 저 같은 개인이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뺀다 아무 이상 영향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의사결정 하나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선방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국민연금 운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사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운영을 잘한다는 난다긴다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세계 3대 연기금이기 때문에 네네. 운용도 다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운용 수익에 전문가는 없다.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를 맞추는 건 쉽지 그쵸. 않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들 영향이 컸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침공하기 전날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상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투자의 시장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운용 수익이 낮았다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고 높았다고 좋아하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건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의 문제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죠. 기금이 이제 고갈되는 문제가 네, 네.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미래 세대는 네.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이제 현재 재정계산으로 보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돼 있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운용 수익이 안 좋고 이러면 더 빨리 고갈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낼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뭐 궁극적으로는 2050년 이전에 기금이 고갈될 거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는 건 사실이에요. 팩트야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국민연금을 못 받느냐? 네. 그렇지는 않다. 아, 왜냐하면 현재는 쌓아놓고 죽고 있는 거예요. 네. 곳간에 지금 900조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연금이 들어오고 있고 받는 사람은 아직 얼마 없으니까 조금씩 나가고 있으니까 얘가 증가하죠. 네. 2040년까지 얘가 거의 1700조까지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들어오는 건 별로 없고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곳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055년에 곳간이 비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곳간이 비면 어떻게 돼 이제? 여기 국가가 세금으로 채워주거나 네. 세금으로 못 채워주게 되면 들어온 돈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좀 허덕대고 좀 이렇게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네. 좀 적게 받거나 뭐 간신히 낸 돈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못 받는 건 아니다.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를 뭐 일정 부분 책임져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사실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의 잘못이라든가 뭐 정부의 잘못도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늦췄다 뭐 이런 것들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는 출산율이 높았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그냥 출산율 유지가 되고 국가가 성장하고 이러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도 뭐 평균 수명도 안 길고 이게 80년대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70세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90세, 100세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적어도 최소한 2~3명은 출산을 할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평균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명 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사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이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는 그렇게 과거에 평균 수명이 짧을 때 출산율 높을 때 후하게 주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국민연금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제도들이 많거든요. 네, 국민연금은 네. 뭐 추납도 할 수 있고 추납이 뭐냐면 과거에 안 낸 걸 다시 내게 해주고 반납 과거에 해지했던 걸 살려주고 또 늦춰받으면 막 연금을 막 7.2%씩 늘려주고 이런 좋은 제도들을 다 갖다 놓았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도인 건 맞아요. 지금 받으실 분들에게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굉장히 후하게 주게 되니까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걸 개혁한다?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더 주는 건 좋아해도 덜 주는 거는 그렇죠. 싫어하잖아요. 네.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깎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개혁이다. 대한민국 연금 개혁은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드는 연금 개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더 내라는 겁니다. 더 내라는 거. 내가 59세 앞으로 1년만 더 내면 돼. 그럼 좀 올려도 그래. 어차피 많이 받는데 조금 1년만 더 내지. 그래야 하면 돼요. 근데 30살은 앞으로 몇 년 더 내야 돼? 30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도를 바꾸는데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이미 받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앞으로 내야 될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대 간의 부담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뭐야? 젊은 친구들은 막 불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불만을 얘기하려고 하면 아빠가 뭐라 그래? 야, 아빠가 많이 받아. 그럼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해. 네가 지금 취업이나 해야지 그런 거 할 때야? 그럼 얘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받을 사람은 다 받고 가고 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견이 모아져 안 모아져. 잘 안 맞지. 안 모아지고 갈등만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전 국민 다 깎아야 돼. 그러려면 지금 받는 사람도 깎아야 돼요. 그러네요. 예. 지금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다음 달부터 100만 원을 깎아야 돼. 자, 그럼 근데 가능할까 이게? 앞으로 받을 걸 깎겠다는 것은 좀 억울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나에게 리스크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참을 수 있어.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받는 걸 깎는 거는 나에게 바로 위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깎을 수는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있으나 결국은 불가능하다. 안 될 거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해결책은 국민연금으로 해결하지 말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말고도 많은 연금 제도가 있어요. 사적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이라든가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문제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연금의 문제를 오히려 사적연금을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여기서 좀 부족해도 여기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배고프면 모든 게 불만이지만 배부르면 그래 좀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적연금, 아까 연금계좌라든가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을 세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걸 풀어줘가지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더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을 지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받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그래도 국민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네, 뭐 있으실까요? 네. 이미 방송을 많이 해드렸지만 네. 이미 국민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추납 반납 잘 활용하셔라. 네. 이 추납 반납 과거에 안 낸 거를 지금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추후 납부 추납. 과거에 해지한 사람들을 지금 살려주는 거 부활해주는 것이 반납 제도입니다. 그죠? 저는 이 추납 반납 제도는 이용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이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추납 반납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반납 제도를 만든 놈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 역적이야.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안 냈어. 안 냈으면 끝이지. 그걸 왜 나 지금 내게 해줘요? 그러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과거에 해지했어. 해지하면 끝인 거지. 왜 살려줘 그거를? 회사를 나간 애가 있어. 싫다고 나갔어. 여기 싫다고. 근데 난 나가서 한 10년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겠대.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죠. 안 받아줘야지. 네. 그 나간 놈이잖아. 그죠? 네. 그죠? 근데 나간 놈을 받아주는 게 추납이고요. 아. 근데 나간 놈을 받아줬는데 10년 동안 직급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원 때 나간 놈을 부장으로 입사시켜 주는 게 반납이에요. 이런 거는 네. 이 일반적인 개인 사적 금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야. 근데 이런 걸 국민연금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제도는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게 기금 고갈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는 게 유리해요. 30만 원씩 10년간 몰아내는 사람보다 10만 원씩 30년간 늦게 내는 사람이 더 연금액이 높아요. 기간이 길어야지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낸 놈이 바보예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최대한 길게 빼서 넣으시는 것이 낸돈 대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이게 제도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또 일찍 받는 사람 바보예요.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하게 되면 5년 당겨받을 수 있고 늦게 수령하게 되면 5년 연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1년 당겨받으면 1년에 6%씩 다운시켜버려요. 내가 100만 원 그렇죠. 네. 100만 원 받을 거 1년 당겨받으면 94만 원씩 평생 받고 또 2년 받으면 88만 원. 5년까지 다 당겨받으면 6%씩 5번 깎아버리기 때문에 30%가 깎여가지고 70만 원씩 평생 받아요. 6%라는 것이 엄청난 비율이에요. 깎아버리는 게. 그런데 늦춰받는 사람은 1년에 7.2%씩 올라가요. 그럼 내가 100만 원 받을 거 1년 늦춰받으면 107만 2천 원씩 평생 받아요. 5년을 늦춰받게 되면 36% 올라가가지고 136만 원씩 평생 받게 돼요.
확 달라지네요. 7.2% 수익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춰받는 게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잘 생각해봐요. 국민연금을 땡겨받는 사람은 누구고 늦춰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돈이 없고 내가 당장 연금 없으면 좀 살 수 없는 이런 서민들. 돈이 더 급한 분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땡겨받아야 돼요. 그런데 늦춰받는 사람은 누구야? 난 돈이 많아. 굳이 국민연금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늦춰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조기수령제도는 뭐냐면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팍팍 후려쳐가지고 깎아서 연금을 덜 주는 제도. 돈이 있는 부자들에게는 팍팍 더 늘려줘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해주는 제도. 아시겠어요? 이런 게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연금이 이 비율도 사실 언제적 얘기냐.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이것도 깎아야 되는데 얘들은 아무도 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20년 전 제도를 지금도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이자 3%, 4%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쳐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제도를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기금 고갈되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지금 세제 지원들이 좀 있는데 국민연금의 세제 지원을 좀 더 완화해줘가지고 연금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도가 지금 아까 비과세 연금보험도 월 150만 원, 일시납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까지만 비과세고 초과하게 되면 좀 과세예요. 이런 거 다 한도를 더 넓혀줘라. 혹은 좀 한도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더 키워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부자 감세다. 그럼 정부에서 그런 걸 잘 추진하지 못한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감세. 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제를 풀어주면 세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사고의 기본적인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가지신 분들에게 뭐 다주택자 양도세 뭐 중과 완화, 뭐 취득세 완화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부자 감세입니다. 맞아요.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율을 완화해주면 그들이 감세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거는 서민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더 많은 부동산을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묶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을 사고요.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가 현금을 10억 가지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 돌잖아요, 시중에서. 근데 이거를 부동산을 사버리면 돈이 묶여버려요. 그럼 국가 경제가 순환이 돼야 돈이 돌아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거 다 부동산으로 묶여 있으면 결국은 국가의 자산은 많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되는 순환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피가 안 돌면 동맥 경화가 일어나시지 돈맥 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연금은 달라요. 연금은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쓰려고. 그렇죠. 언젠가는 써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부자들이 연금을 가입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럼 매달 1,000만 원 죽을 때까지 나와. 그럼 이 부자들이 어떻게 돼? 쓰겠죠. 써야 돼요. 내가 한 달 내내 썼는데 1,000만 원 못 썼어. 그럼 마지막 날 그걸 뭘 하든 기부를 하든 뭐 하든 다 써야 돼. 어차피 다음 달 또 나오는데 내가 이거 뭘 아껴.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고 연금은 소비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해줘야 그래야지 국가가 경기가 더 건강해지고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기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게 늘어나요. 아시겠어요? 부동산을 많이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이런 금융자산 이런 자산들은 묶여버리기 때문에 생산활동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연금은 생산, 소비를 유발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들이 가입해야 되고 그 부자들이 집 살 돈으로 연금 가입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연금 한 달에 150만 원 한도를 만들어주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150만 원이 큰 돈이지만 부자들은 150만 원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연금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연금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자산하고 같이 금융자산으로 같이 똑같이 제어하고 규제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침 튀기게 얘기했어요. 제발. 연금을 받아본 사람들, 연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국민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을 전반적으로 잘 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높아졌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이 주택연금은 먼저 좀 어떤 상품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집만 있는데 내가 노후에 소득은 없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누구나 집 갖고 있다고 해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이 있습니다. 아, 일단 집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입하는 것이지 투자한 집으로 뭐 전세 주고 있는 집으로 가입할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현재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뭐 다주택자 여러 주택 있다고 해서 상관은 없어요. 네. 하지만 내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격 합쳐서, 합계액이 네. 9억 원 이하인 집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입 가능하고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부부 중에서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셔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주택연금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해두는 건 아니고 진짜 내가 노후의 삶이 좀 어려운데 가진 건 집밖에 없다. 이러신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고요. 네. 뭐 사실상 이게 대출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담보로 담보 대출을 받는 건데 그걸 연금의 형태로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설령 내 집값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평생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좋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네, 네. 평균적으로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주택연금 그 홈페이지 가시면 다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네네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연령대가 70세인데요. 70세에 집값 1억당 월 30만 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150만 원 연금 평생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값은 공시가격이 아니고 네. 가입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지만 실제 연금 지급은 시세 기준으로 보거든요. 시세는 뭐 한국부동산원이나 KB 시세를 준용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실거래가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내 집값 시세가 5억이다? 그러면 70세에 가입하시면 1억당 30만 원, 월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좀 일찍 가입하면 할수록 어쨌든 오래 받아야 되니까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65세 정도에 가입하시게 되면 한 집값 1억당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또 70세 이후에 가입하시게 되면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는구나. 그렇게 네. 보시면 아마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집값이 중간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뭐 달라지나요? 상관없습니다. 한번 가입할 때 아, 가입할 때의 연금액으로 픽스가 되고요. 그걸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높았을 때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하겠죠. 집값이 떨어지면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금을 많이 받고자 하신 분들은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때 많이들 가입하셨고 또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하나 네. 시세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KB 시세나 한국부동산 시세가 뭐 오늘 금매가 20%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세가 20%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래가 생겨야지 좀. 그렇죠.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시세가 뭐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니까 이럴 때 가입하시면 동일한 주택으로도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내가 연금 받는 것이 어쨌든 대출이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많이 연금 받아가시고 나면 자식에게 넘어가는 그 잔액이 별로 없는 것이고 네네. 조금 받아가시면 많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많이 받는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 부모님이 이제 내가 많이 받기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뭐 옵션을 정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구나. 예. 다만 이제 연금을 받는 방식에서 뭐 초기에 좀 많이 받다가 나중에 줄어든 방식, 그다음에 초기에 적게 받다가 계속 증가하는 방식, 그건 선택할 수는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고점이었을 때 집값이 좀 KB 시세에서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럼요. 지금 뭐 많이 가입하셨고 사실 좀 안타깝지만 2월 달까지는 연금액이 좀 높았고요. 네. 3월 1일부터 월지급금이 약간 조정됐어요. 그래서 한 1에서 뭐 최대 한 4, 5%까지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점점 떨어지는 추세니까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가입하신 분, 일찍 가입하신 분이 연금액에서는 유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대연명, 평균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런 걸 계속 반영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80세일 때 가입하는 거하고 평균 수명이 90세일 때 가입하는 거하고 점점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뭐 잘못 생각하시거나 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가 있냐면 일단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내 집이 날아간다. 예, 그렇죠. 국가가 가져간다. 제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연금은 그 계약자의 명의가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 받으시는데 대출이잖아요. 받고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돌아가시게 되면 국가가 이제 그 집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받아가신 금액이 얼마, 대출이니까 대출 이자도 네. 또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남으면 자식한테 주는 겁니다. 모자르면 너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모자르면 국가가 알아서 처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낼 건 없어요. 그러네요. 예.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집을 받았는데 내가 5억짜리 집을 받았는데 이래저래 다 이제 비용을 상기해 보니까 3억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자식이 3억을 은행에다 갚으면 이제 그 집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아버지가 받아가신 금액이 다 합쳐가지고 6억이다. 집값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자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거는 그렇죠. 동일합니다. 네. 자산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음. 근데 그 자녀 입장에서 받고 안 받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예. 또 하나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자가 높다. 근데 주택연금은 실제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받는 게 다 대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가산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자율은 실제 담보대출, 은행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유리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 대출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고 얘기하세요. 네. 맞아요. 월복리로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복리가 다 아시다시피 달리보다 복리가 좋잖아요.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복리가 좋지만 대출 이자를 내가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복리가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그쵸. 거니까 네. 안 좋죠. 네. 그래서 안 좋아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자가 많이 붙건 적게 붙건 그 모든 비용에 대한 상환은 언제 하는 거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집을 물려받는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연금 다 쓰고 가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복리로 붙어가지고 안 좋다. 자식은 불만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연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연금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만 고민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뭐 비용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그거는 돌아가신 이후에 고민할 내용이에요. 내가 연금 가입하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 사후 정산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그거는 연금 받는 아버지가 고민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연금이 부족하다. 노후 삶이 좀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가 아니고요. 네네. 뭐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주택연금 많이 가입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제 주머니에 1원도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좋은 제도를 왜 안 하시냐는 거지. 설령 이 집값 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보장해주고 나와 내 배우자가 있는데 두 분 중에서 마지막 생존자까지 동일한 금액을 보증해요.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 죽으면 60%밖에 안 주고 네. 개인연금은 내가 받다 죽어도 남은 금액만 주는데 중요한 건 주택연금은 이 동일한 금액을 평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한 명만 일단 둘 중에 하나만 오래 살자. 그럼 되는 거예요. 네. 혹시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택연금 단점. 네. 주택연금이 어쨌든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뭐 보험에서는 사업비라고 하고 네네. 증권사에서는 수수료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여기서는 보증료라고 하거든요. 초기 보증료가 한 1.5%를 뗍니다. 집값이 5억이면 그것만 해도 거의 한 700~800만 원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연보증료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증료를 부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점점 가면 커져요. 네. 내가 집값인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내가 받은 연금액이 3억인데 이런 이자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집값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런 비용이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비용도 언제 부담하는 자? 죽고 나서 정산하는 사후 것이지. 정산이구나. 네, 내가 생전에 내는 게 아니라 가입할 때 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비용만 책정해 그러면 놨다가. 뭐 당장은 부담이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받는 사람 아무 생각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이제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거 조금만 유의하셔서 어쨌든 가입하실 때는 자녀와 조금 더 합의를 통해서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다 쓰고 갈게 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주택연금이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자, 부부가 가입하셔가지고 주택연금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직 어머니는 살아있기 때문에 네. 어머니에게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 명의의 집이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가 돼요. 그럼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권은 배우자인 어머니도 있지만 자식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죠? 근데 자식이 그 집 중에서 저한테 지분이 절반이 있습니다. 네. 그건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 연금을 주려면 어머니한테로 넘어가야지 연금을 줄 수가 있는데 네. 자식이 그거에 뭐 자기 비율을 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군요. 그럼 엄마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네.
집도 뺏기지, 연금도 안 나오지, 그죠? 예.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를 보좌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네. 결국은 몇 달 연금 주다, 월급 뭐 용돈 주다가 나중에 또 안 주면 엄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작년에 제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가입할 때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는 거. 그렇게 되면 신탁 방식이란 뭐냐면 가입 소유자의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다 신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연금을 가입하는 기간 동안 맡겨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명의가 사실상 명의는 사실 그 본인 명의로 돼 있으나 이게 신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금융공사가 그 집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녀들이 신탁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손댈 수 없어. 그래서 어머니 남은 배우자의 생존 시에도 계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고민해 보시면서 좀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고 또 더 잘 받는 방법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 대신 자, 내가 3억짜리 집인데 3천만 원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집값 중에 10% 정도 대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연금을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대출이 10%가 껴 있으니까 내 연금은 10% 깎아서 90만 원만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출 금액을 국가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겁니다. 집을 완전한 집으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국가는 3천만 원을 집주인 대신에 상환해 줬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는 뭘 청구해야 돼요? 3천만 원의 이자를 계속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해줬으니까. 그렇죠. 네. 그 이자가 연금액에서 빠져요. 아, 음. 그런 구조구나. 그렇죠. 그걸 평생 상환되는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내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상환해 주는 그 이자를 평생 청구하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이 있는 경우에 연금액이 나는 10%만 깎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0, 30%, 많게는 50%. 그리고 3억짜리 집에 1억 5천 정도 대출이 있으면 아예 주택 연금 잔액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대출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내 돈으로 혹은 뭐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든 상환하고 나서 완전한 집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 가입은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대출이 없는 집으로 가입하는 것. 이것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팁인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좀 일찍 가입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70세에 가입하시면 1억당 30만 원 나오지만 일찍 가입하면 할수록 연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 날이 뭐 1, 2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사실상 뭐 굳이 집을 내가 옮길 가능성도 없고 여기서 사시면서 연금 안정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만 나이 젊을 때 가입하시면 그러면 내가 50대 중반, 60대 이렇게 가입해버리면 중간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유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되게 복잡한 사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유 난 이제 연금은 싫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가 70대 초중반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일찍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액도 작고 그다음에 주거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70대쯤 가입하시는 것 그것이 제일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세가 이제 10억인 집인 경우에 네네. 이제 뭐 가입은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이걸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냐 아니냐 이런 네.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 평균적인 가입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4억에서 4억 5천 사이예요. 아. 이 정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다는 거죠. 네네. 그 제가 10억짜리 시세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시가격은 9억 원 이하니까 가입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별로 없더라. 왜 그러나 봤더니 뭐 여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진짜 내가 10억으로 주택연금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게 되면 10억이면 아까 1억당 30만 원이면 300만 원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10억짜리 집을 매각을 해요. 사실 내가 노후에 이제 두 분이서 사시는데 뭐 강남 한복판에 뭐 40평 이런 집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다 이제 집값이 좀 비싸다. 그러면 집을 좀 매도하셔서 외곽에 약간 평수를 줄이거나 그래서 오히려 10억짜리 집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매각을 해서 한 5, 6억짜리 집을 사서 그걸 주택연금으로 받고 그럼 차익이 또 한 4억이 남잖아요. 네네. 그걸 현금 자산으로 확보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현금도 내가 좀 갖고 있으면서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연금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집을 사고 팔고 매도하고 딴 데로 이사 가고 이런 게 쉽지 않다고는 얘기하세요. 그건 인정하나 네네. 결국은 10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매각해서 별도의 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는 것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해지했을 때 좀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해지하시면 안 되죠. 해지할 거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지금 뭐 집값이 쌀 때 가입했다가 한 2, 3년 전 집값이 급등하니까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어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돈이 여유가 생긴 거니까 그때 이제 해지해가지고 차라리 차액을 또 현금화해가지고 이렇게 현금 자산을 늘리신 분도 계셨는데 뭐 그런 경우는 뭐 집값이 어차피 급등한 경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나 일반적인 경우에 주택연금 해지하시게 되면 아까 왜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 이자 네. 그다음에 뭐 그 사업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료 이런 것들이 아까 사후 정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해지할 때 정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받아간 연금액이 다 대출 금액이에요. 네. 거기다 이자, 그다음에 그런 보증료들을 다 한 번에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한 2, 3년만 지나도 그게 막 몇천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토해내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시면 그런 비용들을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간에 해지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집값이 급등한 경우나 뭐 집값이 뭐 몇천만 원 올랐다 이런 경우는 뭐 하지 마시고 아주 급등한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유리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지해버리면 그 소득이 또 사라져요. 그다음부터는 목돈 까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연금 할 때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300만 원씩 꾸준하게 나온다. 그럼 이번 달에 내가 다 한 달 내내 썼는데 마지막 이제 하루 남았는데 아직 통장에 100만 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다음 달에 300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럼 다 쓰면 돼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목돈을 까먹는 사람은요. 똑같이 300을 받아도 목돈을 까먹는다는 생각에 그게 아까워서 못 그러네요, 까먹어요. 또. 혹시나 이렇게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가입할 수도 있나요? 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으로는 3년 이내 가입은 안 됩니다. 내가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걸 해지한 다음에 바로 처분하고 또 다음 또 갚아야지 또 연금 가입해야지 이게 아니라 같은 집으로는 3년 이내는 불가능하고요. 다른 집으로는 가입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주택연금 받으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가족 간의 상속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자녀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못 박아 두시고 나중에 자녀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입했다가는 네.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택연금 가입의 가장 걸림돌이 자녀거든요. 저거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저거 쓰고 간대. 뭐 나는 우리 아버지 쓰고 가세요라고 하겠지만 내 배우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확실하게 뭐 박아두고 정리하고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